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저희 오늘 먼저 유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증산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앞서서 현재 유가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또 많이 움직였잖아요. 유가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은 최근에 유가를 갖다 보면은 배럴당 70불 선에서 WTI 기준으로 등락을 갖다 계속 거듭해주고 있고요. 네. 이 같은 부분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최근 보면은 아시다시피 오펙 플러스 안에서 오펙에서 앙골라가 탈퇴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제 자금을 갖다 가지고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지정학 리스크 요인들이 유가를 갖다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상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유조선이나 상선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선박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홍해가 아니라 희망봉을 갖다 통해서 계속 우회하는 이제 부분들이 나타나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아시다시피 이란 쪽에서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 가지고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 미국이 있다, 이 같은 언론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걸 봤었을 때 좀 이란 쪽에서 계속 격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난다라던가 이처럼 지정학 리스크가 유가단에서 최근에 계속 지켜주는 요인들이 나타나줬다. 그 같은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간중간 이제 이슈를 주셨는데요. 사실 후티 반군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을 때 그렇다고 유가가 막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요인들이 하방을 지지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요인들을 봤었을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가를 계속 상승시켜주는 요인이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네. 특히 기본적으로 이번 특히 홍해상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좀 후티 반군에 의한 유조선에 우회하는 이 같은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급격하게 유가 상승을 갖다 이끌기에는 좀 어렵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같은 이유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우회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같은 해협이자 글로벌 원유라든가 또는 LNG 해상 운송에 있어서 21%를 차지하는 이란의 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이곳을 갖다 우회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일평균 39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홍해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전량이 결과적으로 희망봉을 통해서 물론 길어지는 소요기간이라던가 대략 한 10일에서 11일 정도 더 길어지고 비용도 더 추가적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네. 이 같은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다만 전량 우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호르무즈 해협과는 비교가 좀 어렵고 네. 그런 같은 부분 때문에 공급 차질이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운임비의 상승 효과, 즉 유조선 운임 지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와줬는데 네. 유가보다는 이 같은 운임 비용의 인상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하방을 지지하는 정도의 이슈로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요라든지 공급 측면에서 조명을 해볼게요. 이 오펙 플러스는 최근에 계속 감산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고 미국은 또 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힘겨루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유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추가적인 감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둔화한다면은 그 같은 시점 때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해주고 있고, 이는 마치 2022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당시 2022년 6월 달에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었을 때 시장에서는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을 원했지만은 네. 실제로 오펙 플러스가 나선 시점은 2022년 10월 달이었거든요. 즉 수요가 박살났었을 때 상쇄함으로써 유가를 더 빠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추가 감산이 다소 부재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감산을 결국 올해 있어서의 상반기 때 추가 감산 가능성을 다 열어뒀다라 볼 수 있죠. 즉 이번에 발표됐었던 고용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행적으로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수단을 뒤에 쓴다라 볼 수가 있다면은 오펙 플러스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이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즉 오펙 플러스가 열심히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산유량이 끌어올리면서 전년 대비했었을 때 오펙 플러스는 240여만 배럴가량 감산을 했지만은 미국은 107만 배럴가량 일평균 증산함으로써 상쇄해버렸다는 사실이죠. 네. 이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 올해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같은 이유를 갖다 제가 바라본다면은 왜다? 그동안 미국이 증산에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술적 진보죠. 즉 첨단 기술을 통해서 채산성 자체가 올라오고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옴으로써 시추 방식의 변화, 다각수평 시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특징은 두 번째로는 파쇄 지연 전략이라 볼 수 있죠. 바로 미완결 유정인 DUC를 활용한 겁니다. 드릴링은 했지만 원유를 채취하지 않은 상태인 이 DUC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DUC를 많이 확보해 놨었을 때 고유가 때 이걸 활용하면은 리그 카운트에서 산유량이까지 연결되기까지 시차가 최소 못해도 9에서 15개월 나지만은 DUC는 1개월에서 1.5개월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적시적으로 산유량을 또 뽑아낼 수 있죠. 이걸 최근까지 많이 활용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활용도가 좀 더 낮아지고 있다. 왜냐? 아시다시피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DUC는 50%를 썼습니다. 네. 남아있는 DUC들은 채산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과거에 고유가 때 마련했었던 신규 DUC죠. 그 말즉슨 이제부터 바라본다면은 미국은 이 DUC를 통해서 증산하기에 여력이 점점 약화되지 않겠는가. 올해 있어서 이 때문에 EIA도 전망치가 올해 산유량 전망치가 작년보다는 좀 더 낮아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중간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게 DUC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DU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땅을 갖다가 드릴링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화학 처리라든가 마지막 이제 완료 작업을 갖다가 하지 않은 상태의 유정을 갖다 의미합니다. 네. 과거의 셰일 기업들은 저유가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냥 투자를 갖다 계속 했다가는 비용 지출만 됐기 때문에 네. 이거 갖다 만들어만 두고 실질적인 마무리 작업에 비용만 투입을 안 한 상태에서 냅둬놨다가 나중에 고유가가 됐었을 때 그때 적시적으로 이걸 마지막 처리, 완결 처리를 함으로써 원유를 뽑아냈던 거죠. 네. 즉 생산 시차 자체가 1에서 1.5개월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고유가 때 적시적으로 뽑아내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셰일 기업들이 배당을 갖다가 끊임없이 계속 인상해 왔었던 그 근거가 됐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 리그 카운트 없이도 이 같은 가능했었던 영역이 바로 DUC였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생산 측면에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이 공급 말고 올해 또 경기 침체가 좀 예상된다고 하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는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일단 다만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올해 경기 방향성을 갖다가 U자형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못해도 올해 9월 내지는 올해 4분기 때 점진적인 반영이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유가단에서는 U자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상반기 동안에는 저희는 계속 경기가 필요하다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째서다? 바로 선진국 단에서 수요가 점점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고 이는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고 이를 운반해주는 디젤 석유 수요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근에 WTI만 놓고 보더라도 포워드 커브상 원월물이 지금 여전히 그날보다 높게 형성된 현상이 즉 콘텐고 현상이 계속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후행적으로 재고가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할 테고 여전히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한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같은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는 여전히 경계하는 부분, 뭐 중국의 추가 부양이다, 뭐다 또는 라니냐의 귀환에 의해서 저 역시도 올해 U자형 방향을 바라보지만은 올해 상반기는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룸은 남아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올해 유가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올해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저희는 연간 전체 밴드로 보면은 하단을 갖다가 65불, 상단을 갖다가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는 작년에도 하단 65불, 상단 95불로 바라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상저하고 방향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U자형 방향으로 보고, 즉 하단 65불, 상단 95불 동일한 선상에서 네.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U자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에 있어서의 수요단에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전히 취약한 부분, 이를 감안한 상반기 때 여전히 약한 부분, 오히려 하반기 때 반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열려 있다라는 그 관점을 갖다가 좀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에너지 전환이다 뭐다 해서 휘발유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 바라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수요는 여전히 고점을 갖다가 계속해서 갱신을 갖다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로스 레이스상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이지 방향성은 여전히 석유 수요단에서는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 U자형으로 계속 놓고 보고 올해 25년도 때는 유가가 더 높아질 룸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상단이 좀 95달러 선으로 보신다면은 하반기쯤에 95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4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25년도 때는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유가에 대해서 투자 전략으로 좀 연결을 봐서 에너지 기업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마찬가지로 하반기쯤에는 좀 유효하게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일단 기본 기업들의 E&P 기업들의 최근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은 무리하게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투자한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현금을 계속 쌓아두던가 배당 중심으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 향후 2년 동안 M&A 시장이 오히려 열릴 것이라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증세안을 갖다 내놨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요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유가가 불어질 수도 있고 그럼 기업들이 한 번 더 도산 가능성이 열린다면은 지금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M&A 중심으로 확보하려 하는 스탠스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림들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M&A 했다라는 보도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 스탠스지만은 올해 하반기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더 에너지 기업들이 매력적인 그림들이 훨씬 더 올해 하반기지 않겠는가라고 접근할 수 있겠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가 11월에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유가에 대해서 큰 영향성이나 연동성은 없을까요? 대선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대선을 갖다가 앞두고 전으로 180일 또는 후로 180일을 이제 원자재 시장을 대부분 놓고 보면 유가 포함해서 대선 직전까지는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횡보하다가 180일 이후인 즉 대선 직후에 변동성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다 열렸던 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 네. 바로 누가 되든 사실상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단지 중요한 거는 이제 불확실성 단에서 즉 금융시장 단에서 불확실성이 거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낮은 구간이지 않겠는가. 물론 과거에 금융위기라던가 코로나 위기라던가 이 같은 사례 때는 변동성이 약간 좀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네. 그게 아니고서는 이 같은 어노멀 현상이 아니고서는 기본적인 변동성이 크게 크진 않았다. 대선 직후에 훨씬 더 커졌다라고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에 대한 영향성까지 함께 더불어서 이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U자형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시간이 좀 있어서 리튬과 관련된 동향들도 조금만 짚어주세요. 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 역시도 지난달에 보고서가 나왔지만서도요, 리튬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선물 가격은 반등했지만 이건 당국의 규제 덕분에 그냥 호가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시장이라 볼 수 있겠고, 네. 오히려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 계속 빠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유는 결국 수요가 약하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부터는 점점 리튬이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안화 기준으로 톤당 8만 위안에서 7만 위안 선까지 내려간다면은 중국계 기업들의 본격적인 감산이 가능하다라 볼 수 있죠. 왜? 그동안에는 스포듐이라 하는 탄산리튬의 원료에 단에서 이들이 감산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을 통한 탄산리튬 공급은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7에서 8%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7에서 8만 위안 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레피도라이트라는 리튬 음모의 원료단에서
탄산 리튬의 생산 비용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때 시점 때부터는 전체 공급의 최소 못해도 47%가량이 감산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은 2015년대에 있었던 글렌코어의 감산이라든가 또는 2019년대에 있었던 글렌코어의 코발트 감산 또는 아연 감산 이런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중국계 기업들의 감산 가능성은 수요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반등 가능성 이걸 원유랑 시장이랑 우리가 같이 엮어서 바라본다면은 네. 원유 시장 단에서는 사우디가 감산할 때 미국이 수혜를 받거든요. 즉 중국이 감산할 때 그 경쟁자가 수혜를 갖다 볼 수도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그 감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5년 때도 보면은 15년도 때 글렌코가 10월 달에 아연단에서 광산단에서 글로벌 공급의 4%를 감산 선언했었을 때 수요는 여전히 안 좋았어요. 당시 페드는 9년 만에 금리 인상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은 공급 과잉 상황이었고 그때 가격은 꼬라박고 있었는데 이것이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타났었고 뭐 코발트도 약간 2019년 때 비슷한 그림들이 나와줬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글렌코어의 경쟁자였던 기업들이 수혜를 갖다 반사 수혜를 갖다 보는 현상들이 저 역시도 그거 갖다 바라봤었던 아연의 사례랑 많이 비춰봤는데 이번 역시도 우리가 리튬 단에서도 보면은 가격 단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가격이 움직일 여부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감산 나서는 아닙니다. 중국의 TNT 리튬이 옵션 즉 자기들의 테이블 안에서 감산 카드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것이 아직 확인이 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 단에서 가격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방이 열린다면은 7에서 8만 현 선까지 내려온다면은 가능성이 점점 열린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리튬 가격에 대해서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변동성을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님이 올해 원자재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쪽으로 조언을 주시겠어요? 예, 일단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 딴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좀 경계심이 계속 존재한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룸버그 상에서도 언론 보도상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 랜딩 언급 빈도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들 때가 늘상 그 직후에 하드 랜딩이 나타났다는 지금도 언론 보도상 소프트 랜딩 언급 빈도가 사상 최고치 정도로 높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러면은 경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리스크 단에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금에 있어서도 만약에 포지션을 비울 수 없다면 불가피하다면은 금을 통한 해지가 필요할 테고 네.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엘니뇨 구간이라서 커피와 관련된 자산이라던가 또는 세 번째로는 앞선 것들었던 리튬의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산들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반기 때는 특히 4분기 때는 오히려 금도 매력적이면 에너지 기업들이 특히나 매력적일 수 에너지 섹터 단에서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를 주목해보자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드렸는데요. 특히 유가와 리튬에 대해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